감사합니다. 네, 역삼동에서 비만 클리닉을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지금 새로 나온 위고비라고 했지만 사실 새로 나온 위고비는 아니죠. 벌써 다른 또 새로운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오늘 그 실제 세마글루티드 사용했던 그런 경험들을 위주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세브란스에서 그래서 위고비의 약이죠. GLP-1 아고니스트가 사실 CNS에 굉장히 광범위한 리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식이요법들과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GLP-1 아고니스트의 효과와 부작용, 용법, 용량, 주의사항, 향후 과제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그 노보노디스크에서 여러 주제도 CNS에 중점을 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LP-1이 아까 그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름 자체가 GLP-1이라는 게 GI 트랙에 주로 작용하는 글루카곤 라이크 펩티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많이 그 GI 트랙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사실은 GLP-1은 브레인에 작용해서 식욕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리셉터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리셉터를 좀 분류해 보기 위해서 그 식욕을 분류를 좀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호메오스태틱 에피타이트라고 해서 배가 고파서 먹는다. 한 항상성에 관련된 식욕과 헤도닉 패스웨이라고 해서 크레이빙이라고도 하죠. 나는 술을 먹고 싶다, 단 것이 먹고 싶다, 어떤 좋아하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패스웨이가 있고 최근에는 코그니티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어서 식욕이 조절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음식을 보기만 해도 나는 그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지적인 제어 기전이 있다고 해서 에피타이트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분류에 따르면 GLP-1은 GI 트랙에서 나오고 또 GI 트랙의 여러 가지 모틸리티를 늘린다든지 그런 GI 트랙에서 주로 작용하는 것들이 많이 내과적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식욕 억제 기전의 중요한 CNS 기준으로 보자면 페리페럴 드럭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페리페럴 드럭이라기보다는 CNS에 작용하는 약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그 인용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브레인에서 가장 식욕 조절의 중추는 아무래도 하이포달라무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포달라무스에서 핵들의 이름인데요. 아케이크 뉴클레스에서 POMC, CART라고 하는 뉴런으로 가는 그 식욕 조절 중추가 있죠. 요 패스웨이에 작용하는 약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이 날트렉손이라든지 부프로피온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있는데 요 핵들의 GLP-1 리셉터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GLP-1이 요 패스웨이에 똑같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케인 뉴클레어스에서 뉴로펩티드 Y나 어가트 릴레이티드 펩티드라고 해서 이 핵들의 이름인데요. 이 패스웨이는 식욕 촉진 기능을 나타내는데 이 식욕 촉진 기능에 가바너직 이니비션이 작용해서 이 식욕 촉진 기능을 억제한다는 거죠. 이게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토피라메이트의 역할인데 똑같이 여기에 GLP-1의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결국 토피라메이트와 같은 패스웨이에 GLP-1이 같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 패스웨이는 여기 지금 뉴클레스 아쿤벤스하고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아라고 해서 도파민 패스웨이 중에 메조림빅 패스웨이가 식욕 조절 중추에서 크레이빙에 관여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패스웨이에서 펜터민하고 부프로피온과 같이 GLP-1 리셉터가 또 있고 같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CNS에 작용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식욕 억제제들과 같은 기전을 갖고 중복해서 GLP-1이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인 안에서 광범위한 식욕 억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호메오스태틱 에피타이트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배가 고프다라고 느끼는 그런 식욕 억제 기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이포달라무스의 아케이드 뉴클레우스에서 POMC 가는 식욕 억제 기능을 촉진하는 그런 약제들이 날트렉손, 펜터민, 이런 펜디메트라이진 이런 약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와 똑같은 기전으로 리라글루티드, GLP-1이 작용한다는 것이고 아케이드 뉴클레우스에서 뉴로펩티드 Y 등으로 가는 오렉시제닉 시그널이라고 해서 식욕 촉진 기능을 가바더직 이니비션 하는 토프라메이트의 기능도 같이 GLP-1이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호메오스태틱 에피타이트에서 많은 약제들과 같이 GLP-1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헤도닉 에피타이트, 크레이빙과 관련된 그런 약품들, 부프로피온이라든지 펜텀이라든지 이런 기전과 같이 GLP-1 제제가 같은 패스웨이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방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여기서 펜터민하고 토피라메이트가 같이 작용하는 기전은 다이어트 약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기전인데 여기에서 리라글루티드가 작용한다는 것이고요. 크레이빙과 관련해가지고 부프로피온이라든지 그런 약들은 날트렉슨과 합쳐가지고 컨트라브라는 약을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크레이빙을 막아주는 컨트라브하고 같은 기전을 리라글루티드가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NS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약의 기전을 다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강한 식욕 억제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라서 넘어가고요. 아까 세 가지 식욕 기전 중에 마지막에 코그니티브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그 음식을 볼 때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안 먹을래 한다든지 그런 인지적인 그런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 신경인지학적으로 쥐 실험을 통해서 도조 메디얼 하이포달라무스에 위치한 신경핵이 굉장히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코그니티브 컨트롤이 된다. 이런 것들을 실험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지 않고 보는 것만으로도 코그니티브 컨트롤에 대해서 나는 이거 안 먹을래, 먹기 싫어 이런 코그니티브 컨트롤 그런 현상을 시상하고에서 도조 메디얼 하이포달라무스에서의 신경회로가 관여하고 여기에 GLP-1 리셉터가 관여한다는 것을 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들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GLP-1은 종류 중에 리라글루티드와 세마글루티드 둘 중에 삭센다와 결국 위고비라고 본다면 가장 차이는 일주일에 한 번만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방광기가 7배 길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전은 아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 처방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처방한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하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환자들한테 메리트로 다가오고 또 양리학적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해서 약효, 방광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약효가 유지되면서 얻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 중에서 스텝 1 스터디와 select 스터디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요. 68주죠. 68주 거의 1년입니다. 그 스터디 기간 동안에 스터디를 다 완수한 그런 그룹과 중간에 치료가 잘 돼서 그만두거나 1년이라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그만두거나 하는 그런 그만둔 그룹 두 그룹을 봤을 때 어쨌든 14.9%, 16.9%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 다른 약제보다 효과적인 약제이고 주요 심장 질환의 리스크를 20% 줄였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심장계 질환의 리스크를 20% 감소시킬 뿐만이 아니라 살이 안 빠지더라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 감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노화의 측면에서 결국은 누구든지 GLP-1 제제를 맞는 것이 콜레스테롤 약 먹는 것처럼 꾸준히 드시면은 맞으시면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원 트라이얼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위고비 치료군과 컨트롤군 비교했을 때 14.9%의 체중 감량 효과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삭센다하고 비교했을 때 삭센다 치료군이 6.4% 감량됐을 때 위고비가 15.8% 감량 효과를 보였는데 감량의 패턴도 보면은 삭센다는 한 20주 지나고 나면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더 빠지지 않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위고비의 경우에는 68주까지 점점 더 체중이 감량되는 그런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 위고비의 그 장점이 많이 부각되었고 또 그 환자가 그 일단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고 나면은 계속 그 약물의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가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이드 이펙트도 삭센다일 때보다는 위고비가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그런 그 호소도 위고비 쪽이 오히려 더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뭐 논문 통해서 받은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처방하면서 느낀 것은 보통은 노지아가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 실제 처방한 환자의 90% 정도는 초기에 미약하든지 심하든지 이런 노지아 정도는 다 느낀다고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용량을 올렸을 때 초기에 1주, 2주 정도는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2, 3주, 2주 정도 지나면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GI 모틸리티가 떨어지면서 컨스티페이션도 많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트림을 한다거나 복부 팽만감이 있다거나 불편감이 있는데 이것의 문제는 저도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느껴보고 하기 위해서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다이어트 약을 다 조금씩 먹어보거나 인젝션도 받아보는데 그 여자 환자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불편함이 어떤 거냐면 음식을 먹건 안 먹건 상관없이 하루 종일 마일드하게 메스껍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피임약을 먹었을 때 메스꺼움이나 임신했을 때 그 입덧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종일 어느 정도 노지아가 있는 것, 그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식사를 덜 하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봤을 때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위고비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지아나 GI 모틸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불편한 것들, 내시경 하기 전에도 위고비를 한 2주, 3주 전에 끊으라고 말씀하신 선생님도 있을 정도로 GI 모틸리티가 개인차는 떨어지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변비약도 드리고 메페란이나 이런 소화제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종일 이런 그 노지아나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매우 흔한 부작용, 흔하지 않게 1000분의 1이라고 했는데 지금 1000분의 1 정도면 어느 정도 환자분이 선생님들이 처방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쌓이셨기 때문에 1000분의 1 정도가 굉장히 흔하지 않은 부작용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조심해서 유념해야 될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CNS에 광범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두통이라든지 피로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 환자들이 안 물어봐서 그렇지 물어보면 많이들 이야기도 하시고요. 두통이 있을 때 환자들이 알아서 그냥 뭐 헤데익에 대한 약 먹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관계의 그런 부작용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일드한 GI 트러블들은 다른 약을 드린다거나 약을 올리고 나서 1, 2주 정도 있다가 다 서브사이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약을 끊을 만큼의 어려움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서 판크레아타이티스 정도는 100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안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 잘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배가 아픈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판크레아타이티스의 그런 기운이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잘 문진을 하셔가지고 체크업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심혈관계의 그런 주요 리스크를 20%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것은 살이 빠지지 않은 환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베슬의 노화를 막아주고 인플라메이션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약으로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 해드리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위고비가 2024년에 그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관련해서 당뇨가 없으면서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동반하고 있는 비만 환자에 있어서 그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약제로 추천도 받고 허가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텝 7하고 11, 3, 7, 11은 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 스터디인데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이 BMI가 낮고 체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서양인은 68주까지 했지만 동양인들은 68주까지 할 수 있을까? 2.4까지 계속 가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보통 이제 64주까지 하는 게 좀 힘들고 동양인들의 경우에는 44주를 줄여서 스터디를 했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동양인도 서양인처럼 12.1, 16.0 이렇게 비슷한 결과 서양인의 44주 차였을 때 체중 감소 평균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양인에게도 효과가 있고 44주 트라이얼에서도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의의는 아무래도 그 일주일에 한 번만 투여하고도 식욕 억제 효과도 있고 체중 감량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전신의 인플라메이션을 줄여주는 것 때문에 크로닉한 그런 그 혈관 질환이나 CRP 이런 것들 줄여주고 혈전 생성을 촉진하는 기전도 줄여주고 해서 내과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항노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인 환자에서도 세마글루티드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킬까? 물론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국인 전 세계적으로 인디케이션을 그 BMI 27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강남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만 치료에 적극적인 환자들은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27 이하인데도 비만 치료를 하고 살을 빼려고 하는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동양인 경우에는 그 BMI를 25 이상 그다음에 동반 질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정도로 인디케이션을 좀 낮추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인 환자가 포함된 연구에 실제로 이런 그 여러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BMI를 25 정도 낮추는 지금 케이스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조금 인디케이션을 더 광범위하게 넓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임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상에 나타나고 있는 세마글루티드 체중 감량 효과와 안전성은 아까 이제 16.3% 이렇게 그 체중이 감소했다는 거는 평균적인 얘기고 실제 그 결과들을 보면 거의 90%의 환자가 5% 이상의 체중 감량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이상은 10% 이상의 감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결과이거든요. 자기 몸무게의 10% 감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3분의 2 이상이 10% 감량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50% 이상은 15% 이상 감량하고 20%까지 감량한 그룹이 3분의 1까지 되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그 프리필드 펜을 주고 자가 인젝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처음에 약 가져갈 때 자세하게 좀 설명하실 필요가 있고 실제 환자가 시술을 하려고 하면 잘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병원에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매주 오세요. 해서 병원에서 맞춰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한테 이제 그 설명을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고 제일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시장 용량을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성격도 급하고 또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0.25 너무 약하다. 처음에 0.5나 1.0으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 용량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많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저희도 해보니까 삭센다를 굉장히 고용량으로 하셨거나 다이어트 약을 굉장히 고용량으로 드셨던 분은 아무래도 0.25로 가져갔을 때 굉장히 그 컴플레인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게 또 고가의 약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0.5 정도로 시작을 하는 환자분들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0.25라는 그 스타팅 도즈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려가는 게 가장 드랍아웃 되지 않고 결과가 좋다. 너무 고용량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췌장염의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단계적으로 올려가고 대신에 좀 더 빨리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량을 올렸을 때 환자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GI 트러블이죠. 그럴 때는 용량 증량을 연기하거나 이전 용량으로 낮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들한테 이제 투여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는 것 중에 환자분들이 이제 이걸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냉장고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냉동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상온에 두기에는 지금 또 여름이 오니까 덥겠죠. 그래서 2도에서 8도씨 냉장 보관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도 그 약이 얼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임상을 보면서 처방 환자가 이제 그 비만약을 먹거나 비만 치료를 하는 환자들 중에 먹는 약에서 위고비로 넘어가려는 환자도 있고 또 삭센다를 해봤던 환자 중에 매일 주사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편리하고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삭센다 해봤던 거에서 위고비로 스위치하려는 환자도 있고 또 위고비의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일론 머스크도 맞았잖아 이러면서 처음부터 비만약 먹은 경험이 없이 위고비부터 스타트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동의서를 이게 뭐 그 사인을 받는 의미도 있지만 환자한테 설명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동의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하는 동안에 생활 습관의 개선, 식이요법, 운동요법 없이 위고비만 한다고 해서 절대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체크. 그리고 개봉 후에 동결을 피해야 되고 90% 정도의 환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10% 정도의 환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체크하게 합니다. 이게 고가의 약이다 보니까 나는 왜 효과가 없나요? 이런 것 때문에 컴플레인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모든 약이 다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명시를 했고 30% 환자 뭐 GI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나 90%는 1, 2주 안에 없어진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환자한테 처방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젊은 여자 환자분들 가임 여성들이 비만 클리닉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임신 계획이 있는데도 살 좀 뺀 다음에 아기 가질게요. 이렇게 막연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방하실 때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 추후 3개월 내에 저희 좀 타이트하게 2개월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2개월 내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이제 롱액팅 그 방광기가 길기 때문에 먹는 다이어트 약처럼 알고 나서 금방 약이 워시아웃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신 가능성이 있는 가임기 여성에게 먼저 임신 테스트를 해보고 위고비를 시작하라고 하신다든지 임신 가능성이 없다는 사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최근에 이제 논문 중에 위고비 처방했던 환자들 중에 수사이드 어템트한 환자들이 좀 있었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이어트 약이 그렇겠지만 CNS에 광범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효과 때문에 뭐 디프레션이 온다든지 뭐 무기력증이나 수사이드 어템트가 온다든지 하는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리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고 그 선생님들도 먼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사이드 어템트한 환자들이 1% 정도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에 무기력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약으로 인한 그런 우울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먼저 프라이머리하게 식사량이 줄고 기운이 없어지고 하면서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DDX 하셔야 되겠고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증,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그런 사이코틱 심톰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잘 DDX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명희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위고비 처방을 바로 하려면은 컴플리케이션이 없는지도 잘 봐야 되고 단계적인 증량도 필요하고 그래서 손이 많이 갑니다. 인바디 측정도 해야 되고 피 검사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진단 처방에 대한 수가가 좀 잘 인정이 되어야지 환자를 오랫동안 팔로우하면서 꼼꼼하게
그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 상담하지 않고 그냥 처방전만 받아가서 싼 데 가서 약 사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나 환자에 따라서 그 증량하는 그런 속도도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과 체크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약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복용이 도움이 되는데 유지 도우즈를 환자마다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꼭 2.4까지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몸무게가 적고 체구가 작은 동양인 여성들한테 2.4까지 올려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 2.4까지 올리기도 힘듭니다. 굉장히 사이드 이펙트가 1.7 정도만 해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논의돼야 될 것 같고 중단할 때도 바로 뚝 끊어도 될 건지 아니면 테이퍼링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